안녕하세요. 무병건강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을 나누는 바로 이곳이죠. 매일매일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건강 지식 꾸준히 얻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저희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는 건강 세미나도 한번 추진해볼까 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다룰 주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당뇨병은 그냥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30년간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선생님,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죠? 하는 거요. 근데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평생 관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또 그걸 꾸준히 실천한다면요. 당뇨병은 그냥 관리만 하는 병이 아니에요.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당뇨를 졸업한다고요? 와,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그럼요. 그 졸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네, 당뇨를 제대로 졸업한다는 건요,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 졸업에 성공하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률이 40%, 그리고 콩팥 질환 발생률은 33%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끊는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네요. 심장이나 콩팥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의 건강 위험까지 크게 낮추는 그런 적극적인 건강 회복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당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나 두통, 잠 못 자는 불면증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함께 개선되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당뇨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역시 가장 걱정되는 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합병증 아닐까요? 졸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무서운 합병증이라는 산부터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합병증이라는 게 분명 두려운 존재죠. 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혈관 합병증하고 대혈관 합병증, 이렇게요. 미세혈관 합병증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아주 가는 혈관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가 말초신경증,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환자분들이 아이고 발이 꼭 남의 발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예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상처가 나도 잘 모르고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염증으로 악화되기도 쉽고요. 둘째는 망막병증. 이건 눈 속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건데요.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 때문에 실명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망막병증 때문이죠. 무섭네요. 이게 초기 신호일 수 있고요.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투석까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 미세혈관 문제만으로도 정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럼 대혈관 합병증은 더 심각한가요? 네, 미세혈관 합병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요, 이게 심장이나 뇌로 가는 그런 굵은 혈관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당뇨 졸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합병증 위험을 미리 좀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졸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핵심 검사들이 바로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우선 그 인슐린 역할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게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세포 에너지로 쓰이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열쇠 같은 거거든요. 네, 열쇠요. 네. 근데 이 열쇠가 부족하거나 분비 부족, 아니면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고장나서 문이 잘 안 열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서 혈당이 오르는 거죠. 이게 당뇨고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검사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가 인슐린 저항성 검사. 이건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지 보는 거예요. 혈당 수치하고 인슐린 수치가 둘 다 높게 나온다면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구나. 즉 저항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주로 2형 당뇨의 원인입니다. 네. 둘째는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췌장의 인슐린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C펩타이드라는 게 인슐린 만들어질 때 같이 나오는 영수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면 췌장이 실제로 인슐린을 얼마나 분비하는지 알 수 있죠.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거군요.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는 건데요. 이건 손톱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미세혈관의 모양이나 혈류 상태를 보면 전반적인 미세혈관 건강 상태, 즉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미리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C펩타이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 이 세 가지가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졸업 계획을 세우는 데 핵심이군요. 근데 교수님, 이런 검사들만큼이나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검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안과 검진이요? 네. 이 당뇨성 망막병증이라는 게요. 초기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시야가 좀 흐릿해진다거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분 중에도 당뇨 진단 받으시고 한 5년 동안 안과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된다고 오셨는데 이미 양쪽 눈에 출혈이 아주 심각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시력 회복도 어려운 건가요? 네, 시력 손상은 한 번 오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뇨 졸업의 필수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 네,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기 전에 혹시 집에서 나도 좀 의심스러운데 하고 느껴볼 만한 그런 신호는 없을까요?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3다1소를 꼽습니다. 3다1소요? 네,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특히 밤에 자다가 2~3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 다식,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 것. 이게 3다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체중 감소, 즉 잘 먹는데도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거죠. 이 4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뇨, 다음, 다식, 체중 감소. 네,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크법도 있을까요? 네, 혈액순환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5초 주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초 주먹법이요? 네, 주먹을 꽉 쥐었다가 5초 정도 센 뒤에 탁 펴보세요. 그때 하얗게 변했던 손가락 끝 피부색이 한 3초 안에 원래의 붉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말초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당뇨를 진단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3다1소 증상과 함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혈당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직접 올리고 또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요. 게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식하게 되거나 잠 못 이루고 이런 것들도 다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마음 관리, 이게 당뇨 졸업에 생각보다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마음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저기 근데 교수님, 한국인의 당뇨는 서양인이랑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졸업 전략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일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췌장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작다고 해요.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31.5% 정도 떨어진다고 하고요. 췌장 크기도 작고 인슐린 만드는 능력도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췌장 자체가 좀 작고 생산 능력도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음식 변화나 체중 증가에도 당뇨가 더 쉽게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비만하지 않은 이른바 마른 당뇨라는 사실입니다. 네. 말랐는데도 당뇨에 걸린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췌장 기능 자체가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체중은 정상이니까 본인이 당뇨 위험군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단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합병증이 수미수물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서양의 기준이나 치료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인의 이런 체질적인 특성을 잘 고려한 맞춤 관리가 당뇨 졸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유형에 따라서 졸업 전력도 당연히 달라야겠네요. 흔히 말하는 2형 당뇨랑 1형이나 1.5형 당뇨는 어떻게 관리법이 다른가요? 네, 그게 크게 달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당뇨인 2형 당뇨는 주로 인슐린 저항성 문제,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몸이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이나 심장, 소화기처럼 인슐린 작용과 관련된 다른 장기들의 기능을 좀 회복시키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인슐린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반면에 1형이나 1.5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한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췌장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인슐린을 좀 보충해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요. 현미나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통해서 꾸준히 에너지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단순당 간식 같은 건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당뇨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맞춤 졸업 전략의 진짜 시작인 셈이죠. 네. 그럼 집에서 그 췌장 공강, 그러니까 인슐린 공장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가관리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을 좀 펴고 앉으셔서 흉추 7번, 8번 부위, 그러니까 등 가운데에서 약간 윗부분이거든요. 거기를 마사지 볼 같은 걸로 부드럽게 좀 자극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위가 췌장이랑 연결된 신경하고 관련이 있어서 혈액순환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사지 볼로 등 위쪽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릴 만한 게 환기차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환기차요? 네. 한 연구들 보면 환기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 베타세포라고 하죠. 이 베타세포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이나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있고요. 오, 환기가 당뇨에도 좋군요. 이건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물 한 1리터 정도에 환기 한 줌, 대략 한 20g에서 30g 정도 넣으시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이세요.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그걸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몸에 좀 열이 많으신 분이나 감기, 염증이 심한 분, 그리고 임산부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든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 후에 드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기차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당뇨 졸업의 핵심 실천 전략이죠. 운동과 식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 어떤 식단 관리가 졸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운동으로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요. 네, 발바닥에 우리 몸 전체 반사구가 모여 있잖아요. 이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되고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 혈액이 좀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은데 이 혈액 점도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정도 흙길이나 잔디밭 위를 걸으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 그게 좀 여의치 않다 하시면 집에서 지압판 위를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좋은 운동이 발끝치기 운동이에요. 발끝치기요?
그거 앉아서 하는 거 맞죠? 네, 앉거나 누워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을 서로 톡톡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냥 발목만 까딱까딱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 개선하고 근력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하루 20분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맨발 걷기랑 발끝치기, 이거 뭐 일상에서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운동 종류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식전에 하는 게 좋은지, 식후에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식후 혈당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다 하시면 식사하시고 30분 뒤에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즉각적인 혈당 강화에 좋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혈당 조절, 그러니까 진짜 졸업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많아야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다 해야 하는군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식단은요? 많은 분들이 당뇨에는 밥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밥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그 오해가 참 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쌀 소비량은 계속 줄었는데 당뇨 환자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밥 자체가 주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흰쌀밥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죠.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 그러니까 쌀이랑 잡곡 비율을 한 50대 50 정도로 섞어서 밥을 짓고요. 그리고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조리하는 건강한 한식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식의 기본을 지키는 것.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거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거꾸로 식사법이요? 그게 뭐죠? 말 그대로 식사할 때 먹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건데요. 보통 밥부터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소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같은 거요. 맨 마지막에 밥,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요? 네,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먼저 위에 들어가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해주고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키셔도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순서만 바꿔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니. 이건 뭐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봐야겠는데요. 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좋은 음식을 막 챙겨 먹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쁜 음식이요? 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있죠. 뭐 밀가루로 만든 면, 빵, 떡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액상과당 들어간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이 혈당 관리에 정말 최악입니다. 물 대신에 습관적으로 음료수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습관만 바꾸셔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음료수. 네.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과자나 케이크 같은 거 대신에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삶은 달걀 같은 걸로 바꾸는 것. 이게 당뇨 졸업을 위한 정말 현명한 선택이죠. 네, 정말 오늘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교수님. 이걸 다 기억하고 실천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졸업을 위한 실천 로드맵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 4단계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1단계. 내 몸 정확히 알기.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C펩타이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 같은 걸로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안과 검진은 필수고요. 이게 이제 졸업을 위한 출발선을 확인하는 거죠. 네, 1단계 진단. 2단계 건강 습관 더하기. 맨발 걷기 하루 30분, 발끝치기 20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법 실천, 환기차 꾸준히 마시기. 이렇게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2단계 좋은 습관 추가. 3단계 나쁜 습관 빼기. 가공식품이나 단 음료수,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에 해로운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끊기 어려우시면 이번 달에는 탄산음료는 절대 안 마신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아요. 3단계 나쁜 습관 제거.
4단계, 스트레스 관리하기. 명상이나 산책, 즐거운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4단계 마음 관리, 1단계 진단, 2단계 좋은 습관 추가, 3단계 나쁜 습관 제거, 4단계 마음 관리.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결국 당뇨 졸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당화혈색소가 9.5%로 아주 높았던 분이 계셨는데 약물 치료랑 병행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정말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당화혈색소를 5.8%까지 낮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을 꾸준히 지킨 결과입니다. 와, 9.5에서 5.8까지요? 정말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다 바꾸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그 거꾸로 식사법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뇨 졸업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오늘 무병건강연구소에서는 당뇨는 평생 관리가 아닌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당뇨 극복 과정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졸업을 저희 무병건강연구소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